평생을 남의 집 문지기로 살아온 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들보다 서너 배는 밝은 귀입니다. 젊은 시절 군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며 기계음 속에 섞인 미세한 발소리까지 잡아내던 그 버릇이 80이 다 된 지금까지도 여전합니다. 이 낡은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저 집 양반이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부부 싸움이라도 한판 했는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허리 굽은 노인네로 보지만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밀은 다 제 귀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제 신경을 거스르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층 702호입니다. 인자하기로 소문난 박 노인네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며느리가 사는 집이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 집 며느리를 두고 요즘 보기 드문 효부라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리는 그 여자의 발소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사뿐사뿐 천사처럼 걷다가도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바닥을 찍어 누르곤 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죽은 듯 고요했고 경비실 모니터만 깜빡거리며 밤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7층 복도 인터폰을 통해 아주 미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실수로 인터폰 버튼이 눌린 모양인데 그 너머로 들려온 소리는 제 노년의 평화를 단숨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소름 돋는 그날 밤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층 702호 박 노인네는 작년에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딱 석 달 뒤였지요. 처음엔 박 노인네도 얼굴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매일같이 산삼이니 녹용이니 하는 보약을 다려다 바친다며 자랑이 대단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박 노인네의 기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시장 바구니를 들고 씩씩하게 걷던 분이 이제는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벽을 짚으며 거친 숨을 내쉬더군요. 김씨 양반, 나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 며느리가 준 약을 먹으면 기운이 나야 하는데 정신이 자꾸 몽롱해지고 자꾸 헛것이 보여. 박 노인네가 지나가듯 던진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열려있던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한 음침한 목소리였지요. 자기야, 걱정 마. 벌써 한 달째야. 양을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까 조만간 심장마비로 처리될 거야. 노인네 치매 증상 있다고 이미 동네에 소문 다 내놨어. 아무도 의심 안 해. 그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인지 자기라는 호칭을 쓰며 박 노인네의 죽음을 너무나 담담하게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라니, 그리고 치매 소문이라니. 저는 얼마 전 박 노인네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헛것이 보이고 정신이 몽롱하다던 그 증상. 그것은 노안이 아니라 며느리가 먹이는 무언가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인터폰의 소리 크기를 최대한으로 키웠습니다. 제 예민한 귀는 이제 그 여자의 거친 숨소리까지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마 못 일어날걸. 용태가 아주 안 좋거든. 당신은 내일 오전에 맞춰서 들어와. 슬퍼하는 사위 연기만 잘하면 돼. 알았지? 여자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경비실까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괴물의 소리였지요. 저는 당장이라도 7층으로 뛰어 올라가 박 노인네를 구하고 싶었지만 제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귀가 밝아들은 소리일 뿐.
경찰을 부른들 그 영악한 여자가 발뺌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박 노인네가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긴박한 상황. 제 앞에는 경비실 모니터와 낡은 장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평생을 은혜 입은 박 노인네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경비 모자를 고쳐 쓰고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702호의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위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아파트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경비 생활 수십 년에 남의 집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하지만 아까 들은 그 뱀 같은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를 맴돌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702호라고 적힌 하얀 봉투를 찾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자 비릿한 한약 냄새와 함께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속에서도 내 눈은 번뜩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봉투 구석탱이에서 아주 작은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벨도 붙어있지 않은 투명한 병이었는데 바닥에 아주 미세하게 하얀 가루가 남아있더군요. 나는 그 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 박 노인네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독약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 순진한 노인네는 며느리가 주는 보약인 줄만 알고 죽음을 마시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나는 7층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순찰 도는 척하며 지나갔겠지만 오늘은 박 노인네의 생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침 702호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화사한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인터폰 너머로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머, 경비 아저씨. 일찍부터 고생하시네요. 우리 어머님요? 어제 약을 좀 세게 드셨는지 아직 꿈나라셔요. 노인네들은 잠이 보약이라잖아요. 그 여자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다정한 말투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니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을 재우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말입니다. 나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숨겨두었던 비상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비원이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702호 집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다 비워진 한약 사발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나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박 노인네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코 밑에 손을 대보니 다행히 희미하게 숨은 쉬고 있더군요. 하지만 얼굴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푸르스름한 게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박 형님, 박 형님, 정신 좀 차려보슈. 내가 어깨를 흔들며 나직하게 부르자 박 노인네가 아주 어렵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듯 헛손질을 하며 신음소리만 내뱉었지요. 아들, 우리 아들 왔니? 며느리가 준 보약이 참 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처럼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독약을 달다고 표현하다니요. 나는 박 노인네를 업고 당장 병원으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문득 어제 들은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사위 연기만 잘하면 돼. 이 일에 가담한 사람이 며느리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내연남인지 누군지 모를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박 노인네를 데리고 나가봤자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노인네를 위협할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무단 침입으로 몰리면 박 노인네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인 나조차 감옥에 가게 될 판이었지요.
나는 눈물을 머금고 박 노인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박 형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 지금 드시는 건 보약이 아니오. 내가 어떻게든 형님을 살릴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슈. 박 노인네는 내 말을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거실로 나와 탁자 위에 있던 한약 사발에 남은 찌꺼기를 작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머니에 넣었던 작은 유리병과 함께 내 경비실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지요.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리고 박 노인네의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 이 약의 정체를 밝히고 그 여자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야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간 은퇴한 약사 양반의 번호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귀에 들린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증명해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박 노인네가 좋아한다던 전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를 하며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낯소리처럼 날카롭게 내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저 여자가 다시 박 노인네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내 평생의 경비 인생을 걸고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다시 경비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나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지만 내 온 신경은 7층 복도를 떠돌고 있었지요. 내 예민한 귀는 이제 아파트의 낡은 배수관과 환풍구를 타고 흐르는 소리까지 잡아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었을까? 평소 박 노인네 집에는 올 일이 없는 낯선 남자의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아주 비싼 구두를 신은 남자의 발걸음이었죠. 나는 즉시 경비실 문을 걸어 잠그고 7층 복도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인터폰 수신기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702호 문이 열리고 며느리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는 내 피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 노인네 상태는 어떻고? 남자의 물음에 며느리는 마치 아주 사소한 집안일을 보고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더군요. 걱정 마요. 아침에 확인했더니 숨만 붙어 있더라고. 경비 노인네가 아침에 얼쩡거리긴 했는데 치매 노인 돌보느라 힘들다고 연기 좀 했더니 감쪽같이 속대. 당신은 보험사 쪽 서류나 확실히 챙겨둬. 사인은 이미 내가 노인네 손가락 빌려서 다 찍어놨으니까. 남자는 낮게 껄껄거리며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박 노인네가 죽어가는 안방, 바로 옆 거실에서 노인네의 생명값으로 받을 보험금과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노인네가 귀가 어둡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지만 벽 너머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는 내 존재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요. 근데 그 경비 노인네 귀가 좀 밝은 것 같던데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 남자의 말에 며느리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에이, 그 꼬질꼬질한 늙은이가 뭘 알겠어. 하루 종일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게 일인 사람이야. 설령 뭘 들었다고 해도 누가 그 노인네 말을 믿어주겠어. 증거도 없는데. 내일 밤이면 다 끝나. 내일 밤에 당신이 와서 베개로 살짝만 눌러줘. 약 기운 때문에 저항도 못할 거야. 내일 밤. 그들은 박 노인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구체적인 시간까지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단순한 약물 투여를 넘어 이제는 직접적인 살해 모의까지 내 귀에 박힌 겁니다. 나는 당장 녹음기라도 켜고 싶었지만 당시 경비실에 있는 낡은 장비로는 그 미세한 소리를 증거로 남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가고 난 뒤 복도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와 내연남, 그들은 박 노인네의 아들조차 모르게 이 거대한 연극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아들은 직장일로 바빠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그저 노안인 줄로만 알고 있겠지요. 며느리가 보여주는 가짜 효도에 속아 넘어가면서 말입니다. 나는 주머니 속의 작은 유리병을 만져보았습니다. 아까 챙겨둔 그 하얀 가루와 한약 찌꺼기. 이것만이 박 노인네를 살릴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들고 경찰서에 간들 전문적인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은 걸릴 텐데 그 사이 박 노인네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 뻔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까 생각했던 은퇴한 약사 양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내내 기도가 절로 나오더군요. 제발 받아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여보세요? 아, 김씨 양반인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약사 양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숨도 쉬지 않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02호 할머니의 증상,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내가 찾아낸 하얀 가루의 정체를 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요. 약사 양반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씨 양반, 만약 자네 말이 맞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약이야. 소량씩 장기 복용하면 신부전을 일으켜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독성 물질이지. 당장 그 가루를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게. 내가 아는 후배 연구소에 맡겨서 긴급 분석을 해봄세.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경비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직업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을 비우는 순간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동 경비원 동생에게 잠시 자리를 봐달라고 부탁하고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를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내 등 뒤로 박 노인네의 가냘픈 숨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 같아 나는 자꾸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약사 양반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내내 가슴을 졸였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유리병이 마치 뜨거운 달군 철덩어리처럼 내 허벅지를 찌르는 것 같았지요. 약사 양반은 대문에 들어서는 나를 보더니 말없이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내가 건넨 유리병과 비닐봉지에 담긴 한약 찌꺼기를 받아들고는 돋보기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약국에선 구할 수 없는 거야. 김씨 양반, 자네 정말 큰일을 저지를 뻔했어. 아니, 큰일을 해낸 건가? 그는 조심스럽게 가루를 소량 덜어내어 시약 같은 것에 섞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주로 해외에서나 암암리에 거래되는 심근마비 유도제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소량씩 먹이면 심장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 잠자는 중에 먹게 되는데 웬만한 부검으로는 사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아주 지독한 물건이었지요. 이 약을 계속 먹었다면 모래를 넘기기 힘들었을 거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게. 약사 양반의 재촉에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며느리는 분명 잡아뗄 게 뻔했습니다. 증거라고는 내가 무단으로 뒤진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병과 역시 무단으로 침입해 가져온 한약 찌꺼기뿐이었으니까요. 법대로 따지자면 오히려 내가 가택 침입과 절도로 먼저 잡혀갈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뱀 같은 며느리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어디서 주워온 병이다라고 우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니요, 약사 양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여자가 제 발로 실토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공범놈까지 한꺼번에 잡아야 합니다. 나는 약사 양반에게 한 가지 위험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 독약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나 적어도 정신을 잠시나마 또렷하게 차릴 수 있게 만드는 강심제를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약사 양반은 처음엔 펄펄 뛰며 반대했지만 내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결국 창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앰플 하나를 꺼내주었습니다.
이걸 먹이면 한두 시간 정도는 정신이 맑아질 걸세.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야. 그 시간이 지나면 노인네 기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정말 괜찮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노인네가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제정신으로 아들과 대면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테니까요. 경비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702호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시 7층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상 열쇠 대신 낮에 봐두었던 복도 끝 환풍구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내 예민한 귀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거의 다 됐어. 지금 들어가서 베개만 대고 있으면 돼. 내가 밖에서 망보고 있을게.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지요. 며느리는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 앞을 서성였고 집 안에서는 아까 그 남자의 묵직한 발소리가 안방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앰플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남자를 제압해야 할까? 아니면 아들을 불러야 할까?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윽 하는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가 일을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복도에 비치된 화재 경보기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불이야. 7층에 불이 났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내 고함과 함께 아파트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안방에 있던 남자도 혼비백산하여 거실로 튀어나왔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주민들이 문을 열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나는 그 혼란을 틈타 702호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친 며느리와 내연남은 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 상냥한 얼굴은 간데없고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더군요. 이 늙은이가 미쳤나? 어디서 불이 났다고 거짓말이야. 당장 안 나가. 나는 대답 대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박 노인네의 입에 약사 양반에게 받은 앰플을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남자와 며느리를 향해 손전등을 비추며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 내 귀로 다 들었어. 이 병에 든 독약, 그리고 내일 밤에 베개로 누르겠다는 소리까지 전부 다. 주민들이 구름처럼 702호 입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박 노인네의 아들도 섞여 있었지요. 아들은 아수라장이 된 집안 풍경과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는 아내를 보고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이 남자는 누구고 경비 아저씨는 왜 여기 계셔? 며느리는 순식간에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 경비 영감이 치매가 왔나 봐요. 갑자기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잖아요. 저 남자는 우리 엄마 간병인 구하려고 부른 사람이고요. 천연덕스러운 그 연기에 주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미친 노인 취급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때 침대 위에 죽은 듯 누워있던 박 노인네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앰플의 효과인지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노인의 마지막 원력인지 박 노인네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몸을 일으킨 박 노인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은 마치 서슬 퍼런 칼날처럼 공중에 머물렀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박 노인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소 기운 하나 없다던 노인네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아귀 힘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다시 가식적인 울음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다행이에요.
이 경비 영감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른 다시 누우세요. 보약 한 잔 더 다려올게요. 보약이라는 소리에 방 노인네의 몸이 움찔하며 떨렸습니다. 노인은 며느리의 손이 닿기도 전에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내 경비실 비밀 금고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이 생긴 작은 유리병 하나를 머리맡 베개 밑에서 꺼내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칭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안에서 희뿌연 가루가 거실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보약이냐? 나를 서서히 죽여서 치매 노인으로 만들고 저놈이랑 내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한 게 내 효도였어. 방 노인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한자 한자가 천둥 소리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흩어진 가루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그건 그냥 비타민 가루예요. 비타민 가루? 비타민 가루를 먹는데 왜 내 정신이 자꾸 나가고 왜 내 입에서 내일 밤 나를 베개로 눌러 죽이겠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주민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주머니에서 내가 따로 챙겨두었던 유리병과 약사 양반의 분석 결과가 적힌 메모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며느님이 버린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건 이 가루의 정체고요. 며느님은 이 약을 조금씩 먹여서 박 형님을 헛개비를 만드신 겁니다. 제가 경비실 인터폰으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남자랑 내일 밤에 일을 끝내겠다고 모의하는 소리요. 내 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그머니 현관문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도에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젊은 주민들이 입구를 꽉 막고 있었지요. 나는 내 특유의 밝은 귀로 그 남자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소리를 잡아냈습니다. 차 열쇠였습니다. 도망칠 궁리만 하는 그 비겁한 소리 말입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약사 양반의 메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심근마비, 독성 물질, 치사량. 그 단어들이 아들의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어머니를 위해 지극정성이라 믿었던 아내의 얼굴이 이제는 낯선 괴물처럼 보였겠지요. 당신, 정말이야? 정말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눈물이 그친 그 얼굴에는 광기 어린 탐욕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당신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애들 뒷바라지하고 이 깐깐한 노인네 수발드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노인네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이랑 이 아파트 명의만 있으면 우리 팔자 고칠 수 있었다고. 저 영감이 쓸데없이 귀만 안 밝았어도 오늘 밤 다 끝나는 거였는데. 며느리는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민들은 며느리의 악귀 같은 본습에 치를 떨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방 노인네는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앰플의 기운이 다해가는지 다시 침대에 기대앉으며 나를 향해 아주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김씨 양반, 고마워. 당신 그 밝은 귀가 썩어 문드러질 뻔한 내 목숨을 살렸구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실 구석에서 구박받던 늙은이의 귀가 이 아파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밝혀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는 방 노인네를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치켜들고 달려드는 찰나 아들이 본능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손목을 낚아채며 그대로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동그라진 며느리는 이제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지요. 주민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그 여자의 팔다리를 붙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내연남 역시 도망칠 틈도 없이 젊은 청년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정작 내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내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아들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내가 이랬다느니, 당신도 속으로는 어머니 재산을 탐내지 않았냐느니 하는 독설들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가 잦아들 무렵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방 노인네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약 기운으로 잠시 기운을 냈던 노인은 다시 급격히 수척해진 모습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곁을 지켜야 할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베란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군요. 이보게 아드님, 박 형님이 많이 안 좋으시네.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나? 내 물음에 아들은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 살인미수로 감옥에 갈 테고 제 직장 동료들이며 이웃들이 이 꼴을 다 봤는데 저 이제 창피해서 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삽니까? 어머니 병수발은 또 누가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귀에는 방 노인네의 심장 소리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마음속에서 귀찮음과 수치심이 효심을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체면이 깎이고 앞으로 닥칠 고생이 더 걱정인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독을 탔던 그 보약보다 아들의 이 무심한 한마디가 방 노인네에게는 더 치명적인 독이 될 것 같아 내 가슴이 다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돌려 세웠습니다. 평생 경비로 일하며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나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자네 체면이 문제인가? 자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일군 재산이야. 그걸 탐낸 며느리 손에 돌아가실 뻔했는데 자네는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 내 호통에 아들은 당황한 듯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여전히 원망과 회피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방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만 싶어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방 노인네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씨 양반, 그만하게. 내 자식 내가 제일 잘 아네. 저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야. 마음이 약해서 제 처가 하는 짓도 몰랐던 게 아니라 어쩌면 모른 척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 노인네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독을 탈 때보다 더 아픈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자 힘겹게 손을 저어 밖으로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가거라. 내 아내 면회라도 가보든 내 집으로 가든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내 도움 필요 없다. 김씨 양반 염치 없지만 나를 저 경비실로 좀 데려다 주겠소. 저 아들놈 얼굴을 보고 있자니 숨이 막혀서 못 살겠구려. 아들은 어머니의 그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서 있다가 결국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집안에 남은 것은 병든 노인과 늙은 경비원뿐이었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 방 노인네는 내 부축을 받아 거실 소파에 앉으며 허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씨 양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저런 모습이라니. 내가 독을 먹고 죽어가는 것보다 지금이 더 지옥 같구려. 하지만 내가 이대로 쓰러지진 않을 걸세. 나를 위해 싸워준 당신을 봐서라도 내가 저 인간들에게 내 재산 단 한 푼도 넘겨주지 않을 거야. 노인의 눈에는 다시금 단단한 의지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 노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 재산을 지키고 악인들을 처단하기 위한 외로운 전쟁터에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노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아들이 떠난 적막한 집안에서 박 노인네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우리에겐 사치였습니다. 며느리와 그 공범은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영악한 그들이 언제 어떤 구실로 풀려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반격해올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박 노인네의 명의로 된 재산과 인감 도장들이 이미 며느리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김씨 양반, 내가 이대로 병원에 실려가면 저들은 내가 치매라고 우기며 내 재산을 다 가로챌 걸세.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해. 노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반격의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선 약사 양반에게 다시 연락해 박 노인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간호사를 비밀리에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경비실을 오가며 인사를 나누던 젊은 변호사 한 명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비실 인터폰과 복도 환풍구를 통해 들어왔던 그들의 모든 대화 기록,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서 찾아낸 약병과 약사 양반의 분석 결과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미수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재산 갈취를 목적으로 한 존속 살해모이에요. 할머니, 지금 당장 유언 공증과 재산 신탁 설정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에게도 법적 권한이 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날 밤 702호는 거대한 작전본부가 되었습니다. 박 노인네는 앰플의 힘을 빌려 마지막 남은 기력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통장 계좌를 동결시키고 며느리가 몰래 빼돌렸던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아들이 아닌 사회복지재단과 이 아파트의 노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독이 될 재산이라면 차라리 남을 돕는 게 낫지. 김씨 양반, 당신에게도 내 마음을 조금 떼어주고 싶은데. 내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자 노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며느리 측 변호사가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 노인네가 치매 증상이 심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진단서를 내밀며 어제의 소동은 경비원인 나의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는 위풍당당하게 7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미리 대기하고 있던 우리 측 변호사와 경찰들이었습니다. 아, 마침 잘 오셨습니다. 702호 박 여사님은 현재 정신 감정을 마쳤고 모든 진술을 영상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며느리의 독살 시도를 증언하셨죠. 당신들이 가져온 그 가짜 진단서야말로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증거가 될 겁니다. 복도 환풍구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당황한 숨소리가 내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일당이 판 함정은 이제 그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나는 경비실 모니터를 통해 그들이 힘없이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박 노인네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거실 구석에 서 있었지요. 노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이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들에게 남겨진 건 단 한 푼의 유산도 아닌 평생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되새기며 살아야 할 무거운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가거라. 내 재산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남은 여생을 이 아파트 경비원 김씨 양반과 함께 보낼 생각이다. 내 마지막을 지켜준 건 피 섞인 자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 발소리에 귀 기울여준 이 늙은 경비원이었으니까. 아들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내 귀에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방 노인네의 구분등을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아파트에 평화로운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적 같은 평화였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며느리와 그 내연남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양파 껍질 벗겨지듯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시어머니가 노망이 나서 나를 모함한다며 발악했지만 내가 제출한 음성 녹음과 약사 양반의 치명적인 동물 분석 결과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뒤 법정에서 며느리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을 나서는 그 여자의 초췌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수십 년을 함께 산 가족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게 만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아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멀리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 노인네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기력이 왕성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약속했던 대로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고 남은 작은 연금으로 소박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경비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지요. 김씨 양반, 오늘 날씨가 참 좋구려. 나랑 산책이나 한 바퀴 합시다. 박 노인네는 매일 오후면 경비실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을 거닐며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경비원과 입주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형제처럼 바라봅니다. 내 귀는 여전히 밝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은 더 이상 음모나 독설이 아닙니다. 이웃집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퇴근길 남편을 반기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곁에서 걷는 박 노인네의 규칙적이고 건강한 숨소리. 나는 이 평범한 소리들을 들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가끔 밤늦게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702호에서 들려오던 그 서늘한 목소리가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세상의 악의는 아무리 은밀하게 숨어들어도 결국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누군가에 의해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나는 오늘도 낡은 경비복 단추를 채우며 귀를 쫑긋 세웁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눈물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누군가 내밀어주는 가냘픈 손길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늙은 경비원의 밝은 귀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듯이 우리의 관심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혀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믿습니다. 저 멀리서 동이 터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나는 다시 이 아파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그 소란스러운 사건은 이제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채 나는 오늘도 이웃들의 발소리에 기분 좋게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